예, 바이오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엔데믹 시대의 글로벌 바이오 행사가 연이어 예정이 되면서 이제 그간 약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 업종 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KRX 헬스케어 지수가 앞서 제가 이제 좀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한 주 동안 3% 이상 급등을 네,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12월에 5,050선을 찍었던 KRX 헬스케어 지수가 이렇게 좀 급락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싶은데요.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요? 네, 뭐 KR 헬스케어 같은 경우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죠. 예. 네, 가장 높았었을 때가 이제 2000년 12월 7일 날 5,68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빠졌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하면 이제 3,006포인트, 그러니까 47%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보통 2,000포인트 그 전후였었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많은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이쪽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개발하면 이제 대박이 난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하나 나오면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가 면역 치료제, 그러니까 류마티스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약품인데요. 에브비의 그 휴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21년, 그러니까 한 해 동안만 그 판매된 매출 규모가 20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조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 전체 그 매출 규모가 2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품목 하나의 판매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박이 나면 커질 수 있다. 또 모더나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다 이제 mRNA 백신이라고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전에는 20달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한참 개발된 이후에 가장 고점은 400달러를 넘어설 만큼, 그러니까 거의 뭐 20배 넘게 그렇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뭐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뭐 계속 개발이 좀 지연이 되면서 지금 관련 주가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코로나 전에 16만 원대였다가 이제 고점에 38만 원까지 올랐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7천 원대를 기록을 했다가 뭐 고점 기준은 15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갈 만큼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지수도 급등락을 좀 가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부 그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조금 부진하게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는 뭐 그런 이제 사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주가 부양을 했다라는 것도 향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된 이제 실망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올랐었던 종목들이 일단 그 기대감이 꺼지면서 주가가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이제 기대감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대감보다는 이제 향후에 나오는 실적, 그다음에 실질적인 신약 개발에 관련된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임상 종양 학회를 필두로 해서 유럽에서는 류마티스 학회, 바이오 USA 등이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 3월 달에는 미국의 암 연구 학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아스코와 함께 미국의 양대 암 학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성과를 먼저 되돌아보면 이번에도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그 AACR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세미나입니다. 연례 세미나인데요. 4월 8일서부터 13일까지 이제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이제 개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관련돼서 암 치료에 관련된 뭐 다양한 뭐 신약 관련된 분야를 뭐 얘기하는 그런, 그리고 후보 물질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 그 암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느냐를 이제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고요. 뭐 이번에 하는 그
뭐 ASCO와 더불어서 미국의 이제 양대 큰 이제 암 관련 이제 학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국내 기업도 한 10여 개 기업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뭐 그 각사에서 현재 임상 실험 중인 이제 신약 물질이나 신약 후보 물질을 관련돼서 소개를 했고요. 이런 소개를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KRX 이제 헬스케어 지수도 반짝 이제 올라가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회를 이제 끝나고 나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큰 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기대했었던 것은 그동안 임상 실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전된 그런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하는 거를 이제 상당 부분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는 그 기술 수출 관련돼선 큰 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도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켜와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4월 달에서 지금 뭐 5월 달, 6월 달 초가 되는데요. 2달 동안 얼마만큼 진척이 됐을까라는 건 좀 퀘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열리는 이 아스코는 이른바 항암 분야의 올림픽이다라고 불리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 연구나 또 기술 수출에도 주목을 하는 네. 분위기인데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 하반기 실적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뭐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일단 바이오 항암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예. 관련된 또 내용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유한양행이나 뭐 HLB, 뭐 NK맥스, 매든팩토, 네오이뮨텍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그 바이오 업체들도 이제 중요한 관련된 이제 얘기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장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요 내용들을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고용 항암 치료제인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암에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타 그 치료제와 병행 투약을 해서 간암에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선양 낭성암이라는 쪽에 그 단독 치료제로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를 지금 공개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지금 간암이나 그다음에 선양 낭성암 같은 그런 암 치료제로 인해서 뭐 내년 초에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좀 불거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는 그런 이제 그 재료를 그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아미반 티맘과 병용 임상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상 2상이 지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췌장암 대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그 신약이 이제 폴복스와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 그런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B상에 대한 이제 중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일단 효과성 입장에서 보면 기존 제품보다는 좀 우수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뭐 NTI7, 그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 그다음에 CATR과 같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복합 병용 치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임상 결과도 일단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NK맥스 같은 경우는 NK슈퍼 또는 NK슈퍼 플러스 바벤시오의 이제 병용 임상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효과 좋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그 제약 업체에서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는 건 관련 기업들의 투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기대한다라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임상 관련돼서 뭐 3상을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3상에까지 들어갈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보통 이제 신약 같은 경우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이제 선정하는 데까지도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네. 후보 물질에서 완제품에 대해서 상용화될 때까지도 보통 10여 년이 걸리는, 뭐 10년 이상, 뭐 20년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상당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또 임상 단계마다도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임상 3상을 진행을 한다. 특히 이제 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임상에 성공을 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임상이 조금 뭐 예상했던 결과치보다 못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단순히 투자로 해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이 임상 관계가 계속 이제 임상의 중간 단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임상의 중간 발표가 된다고 이게 최종 단계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나쁠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임상 물질이 후보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연구가 중단이 되겠지만 만약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라고 해도 또 2상 다 해야 되는 거고요. 2상에서도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3상에서도 또 최종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요. 3상이 끝나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FDA의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은 뭐 대면 성공을 해서 뭐 대규모 이제 신약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계속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임상이 뭐 중간에 잘 나왔다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련된 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향후 4, 5년이 제약 선진국으로의 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임상시험 선진국인 미국이나 또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보고 있는 호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뭐 국내 임상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임상 그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세계 7위권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10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쯤에 보면 세계 14위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그보다 거군요.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아직 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신약 개발이 아직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국내 신약을 개발한 게 1999년도에 SK케미칼의 썬플라주라는 그런 이제 신약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뭐 20여 년이 됐는데 신약이 개발된 게 올 초까지 34개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검증 그 단계에서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해외 쪽에 관련된 이제 검증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이제 호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임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국가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신약 개발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고 관련된 또 임상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 현지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신약 관련된 연구 개발에 관련돼서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와 해외 기업 간의 이제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호주가 이제 이민 국가이다 보니까 그 여러 이제 다양한 인종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비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백인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 인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임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종별로 다양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호주에서 임상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흡입형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지금 호주에서 임상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진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계열의 그 이제 의약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제일 얘기 많이 나온 건 이제 코로나 백신을 얘기는 하는데 그 외에 지금 다른 이제 mRNA 치료제에 관련돼서 호주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제약의 이제 계열사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마약성 관절염 통증 치료제를 호주에서 지금 임상 치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만큼 국내 기업도 호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호주와 같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이제 임상 수요를 어떻게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관련된 이제 지원책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에 그 코로나 가 이제 치료제나 백신에 관련된 그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복지부에서 그런 이제 육성 방, 그러니까 국내 임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육성 방안을 이제 몇 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시험을 임상 시험 통합 정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CRO 같은 임상 시험 유관 기관을 활성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임상 시험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추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분야가 아직 좀 미진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지금 뭐 계속 새로운 신정부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상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 그 기업들도 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상 관련된 시스템도 지금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저점에 근접한 수준이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반기 제약 바이오 반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투자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그 지금 올라오는 이제 아까도 이제 지수를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더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국내에 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신약 참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는 그런 거는 뭐 일단 일부 임상에서는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내기까지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주 좀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비용이나 시간도 여전히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면서 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국내 신약 개발에 글로벌 3상을 통과를 해서 신약이 나오는 뭐 케이스가 가장 뭐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밑에 단계의 그 정도가 돼도 아마 조금 더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그러니까 밑에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상 1상이나 2상을 이제 완료한 이후에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갖고 글로벌 제약사한테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네. 이런 기술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처음에 계약금을 받게 되고 향후에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수령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3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조금 아쉬운 거는 3상을 통과해서 완제품이 나왔을 때 수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국내 아직 바이오 제약 업체 측면에서 보면 라이센스 아웃 정도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그 수익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해서 좀 더 그 캐퍼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3상을 하는 것보다는 1, 2차 그 임상이 끝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이오 기업 내에서는 1등 기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뭐 세계적인 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장이 1, 2, 3 공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풀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4공장도 계속 지금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5, 6 공장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증설을 추진하고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유상증자 관련돼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상증자가 추가적인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였다라고 보면 향후에 실적 관련된 부분이 크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상증자는 그렇게 주가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막 84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더 높은 아마 전 고점 가까이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